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회담, 1대1 회담이 공개 회담이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조규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정말 전체가 공개된 그 독대였습니다. 근데 내용은 평행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단일화 회담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은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동어 반복적이고 좀 각자의 입장을 수평선에서 확인하는 좀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저지만 저희 지켜보시는 당원 국민들께서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측의 입장은 생각보단 간명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지역적인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은 경선의 승리자인 김문수 후보와 그리고 당에게 일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당 정치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그 사이에 그 미묘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자리까지 마련한 건데 어찌 보면은 결론을 맺지 못한 데는 두 사람 모두 다 조금 입장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하고 좀 타협안을 내놓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또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11일이란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또 이제 지금 원내 의원들이 다 지금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중의를 모아야 한다라고 저는 좀 촉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차 회동까지 종료가 됐는데 11일은 오는 일요일이거든요. 아직 합의점을 못 찾았어요. 이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죠. 저는 계속 보면서 이걸 제가 그리고 국민들이 왜 보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1차 회담이 있었고 오늘 2차 회담인데요. 어제 방에서 두 분이 비공개로 한 회담을 그냥 밖으로 나와서 똑같이 이어간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나누시는 걸 보면 어제 회담에서 있었던 두 분 간의 의견 차이를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그 회동 또 결단을 한 회동이라면 막후에서 이견이 있는 최대한을 해소를 하고 마지막 두 분 간의 결단이 필요할 때 또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할 때 하는 것이지 두 분 간의 이견이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왜 필요한 거죠? 그걸 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아니면 차기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들을 만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계획은 무엇을 위해서 왜 한 것인지 지금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저도 궁금한 게 그 이번 공개 전체 공개 단독 그 독대에 대해서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고 어느 측에서 낸 건지 아니면 당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건지 이거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기획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후보 간의 상호 합의가 있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제 비공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보다 조금 더 격앙된 표현들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 다 좀 다소간의 문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다라고 해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완전히 의미가 없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후보의 입장을 저희가 어쨌거나 명확하게 확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충안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한덕수 후보가 당과 해결할 문제들도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몇 번 사용을 했거든요. 이를테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계속해서 기탁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을 내고 절차를 지켜서 당선된 후보다. 이런 정당성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경선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그 과정들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소위 익스큐즈를 해줬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어졌던 것도 맞는 거거든요. 경선 과정에서 계속.
묻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가 그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예. 또 표를 준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가 몇 차례 강조를 했었죠. 네. 22번이나 단일화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이 기탁금 문제는 저도 좀 당이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지 경선 과정이 최종 경선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후보들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예. 결론적으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당원들께서 전당원 모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돈 돌려주려고. 답답한 마음에 표출을 하시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선이 네. 한두 푼이 아니라 기탁금은 2억, 3억 단위지만 예. 대선은 4, 500억짜리 지금 저희가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20대 대선에서 저희 당이 440억 정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번엔 588억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는 후보 개인에게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당원과 지지자분들께는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좀 당에서도 대책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이게 길어진 거 보니까 오늘 그 독대에 대해서는 네. 확실한 그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신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가 옆에서 보실 때 단일화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네. 봐서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가 낙마해야 하는 그 게임을 지금 두 분이 테이블에 앉아서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지금 국민들이 기대한 어떤 보수의 혁신,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생산적 논의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 생존 이런 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딱 떠오르는 작품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이건 그래서 결론이 날 수가 없는데 왜 결론이 날 수가 없냐? 게임의 주체고 낙마시켜서 본인이 국민의 후보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지만 예. 이 판을 결정짓는 프론트맨은 따로 있다. 이걸 지켜보면서 어떤 한 방향을 결정하고 이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남게 할지 이 게임의 방향과 룰을 정해놓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냐. 그것을 홍준표 후보는 용산이라고 얘기했고요. 예. 그 배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 문제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은 두 분이 경쟁해서 누군가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 후보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예. 이 판을 움직여가는 힘은 다른 데서 나왔기 때문에 두 분이 2차, 3차 뭐 방에서 만나든 그 밖에서 야외에서 회동을 하든 결론을 낼 수 없는 회동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어찌됐든 뭐 어떻게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장면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선 예의도 아니고 그렇게 가서 도대체 뭘 얻고자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단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오후 7시부터인가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예.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아마 오늘부터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토론을 진행한 다음에 네.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토론은 무산이 있었거든요. 됐고. 맞습니다. 토론이 무산됐고 사실상 토론을 반쯤은 한 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예, 단독 예. 대담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글쎄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언제 이 회담이 끝날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원들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됐던 계획이 시행될지 말지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지도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격렬하게 좀 토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마 또 조만간 비상의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상의총을 통해서 좀 최종적인 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 당 입장은 계속해서 11일을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대1 독대하는 경우에도 한덕수 후보는 예비 후보는 11일 지나면 11일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무소속으로 11일에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에 토론하고 그 다음 날하고 다음 날 여론조사에서 단일화 정하자 했는데 오늘 계속 평행선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면 그 한덕수 예비 후보는 등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까요? 제가 보기엔 한덕수 후보는 등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애초부터
결단성 있게 예.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결심에서 본인의 결심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엊그저께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칠 수가 없었겠죠. 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본인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서 당의 여론을 설득하거나 국민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지 이미 이 그 퇴로 없이 11일을 마지노선으로 본인이 설정해 놓는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예.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놓은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정말 그렇게 출마하지 않을 것이니 국민의힘 지도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당신들이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 이 압박이죠. 예. 이게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초에 어제 제시했던 로드맵대로 밀어붙여서 김문수 후보를 낙마시키지 않는 한 한덕수 대행이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뛰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덕수 예비 후보가 단일화 전에 입당할 가능성 그건 전혀 없는 건가요? 일단 제가 좀 짧게만 반박을 예. 드리고 싶은데 예. 계속 좀 약간 윤석열 전 대통령 배후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저 회담 장소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스탑 더 스틸을 예. 외치면서 한덕수 아웃이라는 소리가 여러 차례 예. 들렸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구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의 구호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구호를 외치는 분들이 한덕수 아웃을 외치고 있는데 그런 한덕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령을 받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근거 없는 억측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그만큼 단일화에 대해서 내가 결사 의지로 성사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 그 예. 자체로 뭔가 무력감의 표출이라거나 아니면 누군가 시켜서 억지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좀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 이야기처럼 단일화 과정이 길어지는 상황을 상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원들 20명 이상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좀 제3당을 만들자. 예. 그러니까 기호 3번을 받아서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최종 후보를 확정을 하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에 이제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인 상태에서 단일화를 마치고 입당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된다라고 하면 예.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의원들이 중의를 모아서 최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염원이 이번 대선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예비 후보가 오늘 그 독대에서도 말을 한 게 당 지도부와는 뭐 그렇게 교류가 있어서 내가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오롯이 본인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을 가지고 이 대선판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그 지도부와의 그런 소통은 있을 수도 없고 예.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한덕수 대행이 오늘 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민주당에게 그런 무도한 예. 탄핵의 희생양이 돼서 예. 87일 동안 직무가 정지당하고 좀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리고 그 과거의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민주당 자체를 일반적인 정당이라고 정의하지 않는 이제 그런 표현들까지 등장을 했었단 말이죠. 예. 그 정도로 민주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고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뭐 일련의 어떤 공작과 음모의 과정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 비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럴 거면 왜 경선을 하고 그 복잡한 과정을 다 거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반박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이 동어 반복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물론 원론적으로 이야기는 다 맞는 것입니다. 명분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경선 때 직접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께서 저희가 어제 ARS 조사 결과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83%가 단일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87%는 한다면 11일 전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그렇게 단일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을 했던 김문수 후보에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원론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경선 때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지금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경선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당원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을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예. 또한 이 말도 맞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펼치는 김문수 후보의 입장 그대로를 반영을 해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상태에서 말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혼란을 수스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계속해서 이제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 전체가 마치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부의 의지가 아니라 당원들의 의지라고 봐야 전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중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경향성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의 주인은 후보도 지도부도 아닌 당원들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명령과 이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후보로서 좀 적극적으로 응답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경선 때와 지금 좀 입장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좀 문제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조기현 위원장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명분은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말이 다 맞죠. 정당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당이 후보를 뽑아놓고 그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지도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단일화라는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전혀 보이지 않고요. 물론 그 목표가 한덕수 후보가 최종 보수 세력의 후보가 될 경우에 그나마 경쟁해볼 만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과정 자체는 정당 민주주의 절차에 전혀 맞지 않고요. 김문수 후보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적극하겠다. 당연히 얘기해야죠. 경선 전략상 필요한 것이고요. 원론적으로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로 뽑히자마자 그날 오후 3시간 만에 지도부가 찾아와서 이런 방식의 강압적 단일화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당의 후보자로 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의 오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다시 더 원론적으로 가보면 네. 김문수 후보는 이 정당의 어떤 후보로 뽑혔다는 것 말고 그리고 오래 전부터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정치를 했다는 것 말고 최근의 정치 행보를 보면 본인이 정당의 정통성 있는 후보라고 또 주장하기에도 개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에 자유통일당을 창단할 때 창당 초대 당대표였습니다.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이번에 대선 후보에 출마하면서 입당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 전체의 어떤 이 당의 전통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엔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크게 다를 바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절차적으로 뽑힌 당의 후보라는 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고요. 근데 어제 얘기, 그제 얘기, 오늘 얘기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협상이라는 건 단일화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협상이든 간에 이견을 좁혀가는 어떤 과정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어떤 최종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담판을 통해서 네. 당사자들이 결단하는 과정입니다. 적어도 오늘 저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준비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서 국민께 완전히 다 보여주면서 이 과정을 만들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1시간 넘게 진행된 이 담판의 과정이라는 것이 어제의 얘기, 어제의 메시지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 당과 이걸 기획하는 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국민의힘이 보수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판단과 합리적 이 고민이 없구나. 당장 내가 생각하는 후보를 이 당의 최종 후보로 만들겠다는 생각 외에 이 장면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본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까지는 생각이 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계속 연출하는 것 같아서 예.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다 할 새로운 내용 또 협상의 과정이 밝혀진 건 없는데 김문수 후보가 조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덕수 후보 역시 후보 등록을 하고 이후에 좀 단일화 협상을 하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나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얘기를 하는 11일을 지나게 될 경우에 앞서서는 본선 등록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혹시 뭔가 다른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지도부에서는 어떤 과정을 추진할까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11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당원들과 국민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11일을 넘어가게 되면 정당의 후보로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한덕수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게 되고 선거비 보전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기호 2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시간을 미루자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단일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당에서도 대안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3번 내지 18번까지 그런 넓은 스펙트럼으로 후보 출마를 하게 되면 예.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사실 20명 정도가 탈당해서 교섭단체를 만든다라고 하면 제3당을 만든다라고 하면 3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 생각이 아니라 저 윤상현 의원이 그런 구상을 직접 지금 표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식의 대안도 충분히 논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호 2번과 3번으로 나뉘어서 저희가 선거를 일주일 남긴 시점인 25일까지 계속해서 이 아귀다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민들께도 못할 일이고요. 저희가 이 단일화가 이 감동의 그런 시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계속해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피곤한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보더라도 11일 전에 결론 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많은 당원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 그리고 지도부 간에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야 좋겠지만 이제 어제 오늘 회동 얘기들을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 그리고 한덕수 후보 역시도 단일화가 좀 원만하게 안 될 경우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5월 11일까지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덕수 후보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 자명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도 그 지금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기호 2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고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보나 마나 하는 선거를 치르는 거고요. 당의 이미지만 오히려 추락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5월 11일은 마지노선입니다. 그때까지 무조건 단일화를 시도할 것이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서 3자 구도 또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된 4자 구도로 예.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시나리오까지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뭐 교섭단체 하나 만드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로서 대선이 2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이 단일화 과정을 그래도 한 일말의 기대를 갖고 그 민주당의 한편에서 보수가 어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제시할 어떤 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이 있겠죠. 이걸 기다리는 것이 이제 단일화나 후보 선출 과정을 통해서 한번 지켜본 건데 11일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단일화 논의를 한다면 그 당을, 그 후보를 선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시점이면 예. 죄송합니다. 네. 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광폭 정책 행보를 하고 있고요. 이 그 지지세를 확대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미 시작한 지가 벌써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도 단일화 얘기, 그것도 답 없는 평행선 게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11일까지 안 됐을 경우에 또 다른 다음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은 해볼 수 있겠지만 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지금 각 후보 측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지금 어제도 회동이 있었고 오늘도 회동이 있었는데 오늘은 심지어 이제 공개적으로 회동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별다른 결론이 없이 끝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11일이 넘어가서도 그 논의가 이어진다면 좀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도 이미 사실 이 둘이 적어도 오늘은 결론을 내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이런 기획을 했겠구나. 이걸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거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안 그래도 비상겸 내란에 책임 있는 정당이라는 이 규정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를 떠안고 치르는 대선인데 예.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에 이어서 한덕수 예비 후보의 회동 이후의 입장 두 분도 들어보셨는데 우선 어떻게 들어보셨을까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 등록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그 어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 등록조차 안 할 거면 애초에 왜 나오셨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후보 등록은 아니지만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등록 의지가 없이 수동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 그 자체보다는 국정을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대승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조금은 지역적인 논의에 갇혀서 결론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덕수 후보의 어떤 그런 이 회담 과정에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이 직업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금은 책임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어찌 보면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지켜보는 당원 국민들로 하여금 좀 답답함을 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어떤 뭐 기타금 문제 같은 것들은 당과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랄까요?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인식하는 이제 묻 지지자들과 국민들께는 좀 지나치게 책임 회피적인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의 허락과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 국정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료제에 있을 때는 그렇게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그 정권에 편승을 하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직접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정치인의 그런 언어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짧은 피드백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한덕수 후보의 발언에서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무소속 후보라는 점을 강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번 11월이라는 배수진을 쳤지만 여전히 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늦었죠. 어떤 후보도 본인이 완주를 하겠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보수 진영,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 이 조건이 성취 안 되면 출마 안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일단 출마를 하고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늘 협상 국면에서 평행선을 긋더라도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평가는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둘 다 똑같다. 이런 평가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최근에 어떤 전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의 이 가상 대결에서 두 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만약 무소속 후보로 계속 가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버틸 어떤 여력이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 스스로 자처했다. 11일까지 단일화 안 되면 출마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던져버림으로써 선택지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지금에 와서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저는 무조건 이번 대선에 사활을 걸고 보수 전체를 위해서 뛰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 이제 말을 바꾸는 신뢰 없는 정치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보면 속내는 지금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다소 맥이 빠진 모습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여전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렸던 로드맵 그거에 의지해서 5월 10일 전까지 어떠한 상황에 들어오든 본인을 그 후보로 하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다른 선택지가 없고 그러면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느끼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예비 후보가 스스로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 아예 않겠다라고 말을 한 게 배수의 진을 친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운신의 폭이 더 좁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1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간이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럼 조만간 좀 한덕수 예비 후보도 뭔가 결단을 한다면 어떤 선택지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오늘 내일의 어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두 이 담판 과정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요. 결국 지도부도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만들었던 로드맵은 또 다른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당초 계획대로라고 했으면 여론조사의 방식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단일화를 그냥 발표해버리는 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당원 당규에 완벽하게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면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할 거고요. 그 가처분은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할 때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어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돌파가 마련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일 직전쯤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저는 오늘부터는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계속해서 진전이 없으면 아예 후보 등록을 정말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 결국에는 당 지도부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당 지도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아까 언급하셨던 결과를 밝히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도부가 좀 새로운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지도부는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예. 두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어떤 명분과 원칙, 절차라는 사실 어찌 보면은 선거 승리라는 큰 목표 아래 관념적일 수도 있는 그런 주제들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하고 단일화를 성공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캠페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일화 과정 없이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사퇴해서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등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을 비롯한 원내 의원들 또한 당의 지도부 등등 많은 관계자들이 이것은 신의를 상실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제가 이제 두 후보와 저희 당 모두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네. 싶은 점은 당은 후보가 있어야만 선거를 치를 수 있고 후보는 당의 지원이 있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후보를 내고 정당이 이제 이념 결사체로 운영되는 이유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즉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너무 당위적인 그런 그 주제 때문에 결론 내지 못하고 조금 지지자 당원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그런 측면에서도 단일화도 선거 승리를 위한 일종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후보 교체를 물리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선거 승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호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에 도래하기 전에 또 후보가 어떻게든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의 생각일 것이고 지도부 역시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동 이후에 지도부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낼까요?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입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입장 자체가 달라졌다라기보다는 단일화를 촉구하는 방식만 달라지는 양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식을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또한 많은 당의 원로, 중진들이 여러 입장, 성명 등을 포함해서 단일화만이 구국의 길이다. 이런 입장들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틀 남은 시점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압박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에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플랜 B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 전 이런 방식이 양측 모두에게 큰 상처만 남기고 하나만한 선거를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패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일한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싸웠는데도 패배를 한 것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한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부디 플랜 B, 플랜 C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주말 안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도부가 중재를 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꿀지 아니면 압박이 더 거세질지요. 중재하려면 중재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중재안이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는 계속해서 권영석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대표가 예. 단일화를 요구를 하고 있지만 단일화라고 말하면서 후보 교체라고 읽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는데 지금 와서 어떤 방식으로 중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 등의 이런 당 지도부의 입장에 반발을 하다 보니까 후보 교체는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일부 의원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중재할 안은 당초부터 마련되지 않았고 준비돼 있지도 않고 예. 오늘 내일 만들어낼 수 있는 안도 없다고 봅니다. 여전히 예.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해서 단일화라는 명분 하에 실제 후보 교체로 가는 수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지도부 사퇴를 하겠다고 권영석 비대위원장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국인 거죠. 그냥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되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고 사실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어서요. 중재할 의지도 없고 중재할 만한 안도 없고 마지막까지 계속 김문수 후보의 어떤 사실상 교체를 요구하는 압박을 해보는 것이 지금 지도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지부진한 두 후보의 단일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여론조사,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MBS가 시행한 여론조사인데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3%로 1위를 보였고 한덕수 예비 후보가 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로 나왔습니다. 최근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자중질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은커녕 40%대 초반에 머무르는 정도의 지표가 나온 것이고요. 지금 네. 한덕수,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35%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그 격차가 두 사람만 합쳐도 한 자릿수로 줄어든다라는 것이고 25%의 그런 어떤 무당층, 이 모른다라고 하는 응답층과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보수가 큰 범위에서 빅텐트를 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전 더더욱 아쉬운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이 기자분들께서 김문수 후보에게 그런 질문도 하셨어요. 지지율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맞습니다. 이제 네. 그것을 어떤 컨벤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한덕수 후보가 좀 지나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것은 그냥 설명에 불과한 것이고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한덕수 후보가 지지율이 2배 가까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 자체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의 그런 내가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해서 억지로 단일화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빅텐트가 될 수가 없겠죠. 한덕수 후보의 지지층들을 오로지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김문수 후보에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가 선거의 책임을 오로지 져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네. 지금 민주당이 하락세일 수밖에 없는 지지부진한 지지율을 겪는 이유는 민주당이 정말 초법적인 이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그런 입법 폭거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조속히 이런 단일화 이 분쟁을 마무리하고 민주당의 잘못된 이런 법률들 계속해서 저 견제를 하고 제지를 해야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 특히 단일화 상황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상 3자 대결 결과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4%, 한덕수 예비 후보 34%, 우측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6%가 나왔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가상 3자 대결을 했을 때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부위원장께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 오늘 MBS 여론조사만을 보면
단순 합산했을 때 본선 승부가 가능할 것처럼 희망 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여론 추이를 보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적합도 조사에서 한덕수, 김문수 후보를 합산한 경우에는 거의 이제 경합하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처럼 비치지만 이건 착시죠. 여론조사를 그렇게 읽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가상 대결로 봤을 때라든가 지금의 어떤 변수들이 해소됐을 때 여론을 봐야 되고 그 외에 다른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추이를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뭐 가상 대결에서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이 퍼센테이지의 차이 자체는 지금은 사실은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단일화 과정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구도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봐야 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중도까지도 안정적 지지를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뭐 국민의힘 후보와 달리 미리 후보로 확정돼서 안정적으로 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만들려는 이 정권의 모습을 가지고 국민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광폭 행보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가고 있고요. 그 내용이 단순하게 후보로서의 행보를 넘어서서 기존에 갖고 있던 민주당의 어떤 이 폭을 확장시키는 중도 확장 전략, 실용주의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고 실제 그런 그 일정 과정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매우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안정적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율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합산 지지율은 사실 몇 주일째 사실 실질적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단일화 과정이 마이너스였지 이게 무슨 시너지나 생산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만을 보더라도 지금 어떤 국면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욱 의원처럼 이제 원칙을 지키고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그리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꼭 김상욱 의원이 아니더라도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야말로 우국충정을 가진 뭐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단일화 희생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다. 좀 웃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자가 질문했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가볍게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뭐 제가 듣는 얘기로는 국민의힘의 지금 단일화 상황에 큰 관심은 없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준비된 대로 일정을 수행하고 사실 뭐 대선일까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면 어떤 대선이든 간에 통상 후보가 다 확정이 돼서 정책 경쟁을 하고 또 아주 치열하게 어떤 일정 과정에서 이 후보를 돋보이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그냥 이재명 후보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준비된 일정대로 하나하나 국민들을 찾아뵙고 만난다. 이 부분만 집중하고 있지. 뭐 어쨌든 선거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는 큰 관심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사실 저희 당이 지금 제가 보기에도 좀 적합한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MBS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진 이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정책과 민생 행보를 한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의 지금 메시지와 정책들을 보면 법원을 압박하고 사법 질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듯한 부적절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실제
고등법원에서 그 사건이 송부되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이 공판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집행관들을 직접 파견해서 송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 판사들까지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겁박이 이어지고 굳이 삼권 분립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이 대원칙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법원이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한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선거 후로 미뤄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선거가 끝나면 재판이 중단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받지 않는 법을 또 통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을 지록 위마의 궤변으로 저는 유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줬던 태도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상대 진영의 상황을 비웃는 듯한 그런 부적절한 태도로도 읽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지도자로서 잘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나눠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로서 행보에는 더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 5 단체장들 만나서 경제 살리게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뭐 청년 공약도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런 지지율 흐름을 좀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뭐 굳히기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점이긴 한데요. 원래 예. 준비된 일정이었습니다. 그 뭐 친기업 행보들 또 어쨌든 국가의 경제라는 것은 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여러 대내 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기업 일선에 계신 뭐 경영자들도 차기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풀어야 될 규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도 또 노동자라든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대선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하게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통해서 남은 26일 동안 뭐 하나씩 이렇게 지지율을 쌓아갈 것이고요. 지금의 지지율을 굳힌다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 구도가 확정되는 순간에는 이 다소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태도로 선거 일정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 결정이 나고 나서는 조금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금 그 후보로서의 일정을 다 소화를 하면서 특히 유세 컨셉을 경청이라고 잡고 또 다음 주죠.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좀 이재명 후보가 어떤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바라시는 게 있다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탄핵 심판 국면 때부터 사실상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반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행보와 메시지들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라든지 아니면은 52시간제 유연화를 하겠다라든지 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들까지 제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지금 돌아봐야 할 것은 과연 그렇게 선제적으로 밝혔던 입장과 메시지들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었는가? 실천이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앞으로 만약에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다면 그 정권이 이어가게 될 모습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52시간제 유연화와 상속세 완화 같은 그런 소위 중도 보수적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양대 노총의 반대, 참여연대의 반대, 즉 민주당의 기성 어떤 정치 세력들에 부딪혀서 관철시키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선거 캠페인을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철시켜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지금 지자체에 갈 때마다 크게 환영을 못 받고 있는 것이 단순히 지자체장이 민주당 출신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뭐 특례시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추진하지 않았으면서 예. 대통령이 되면 정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가 아니라 뭘 했는지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시지 그 자체보다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강행 처리한 부분은 민심에는 어떤 작용을 할지 이 부분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말 문명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만행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소위 경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이란 한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형법까지 지금 허위사실 공표죄를 형해화를 하고 배임죄까지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재판을 중단시킨다는 법까지 통과시켜서 방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1호 공포 법안이 셀프 사면법, 재판 중단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정권을 정상적이라고 보실 것이냐 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행보들이 민심에는 어떤 작용을 할지 역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대변인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환영을 못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선 행보 보면 어느 곳에 가든 그 주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고요. 아마 부산시를 방문했을 때 부산 시장께서 했던 얘기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건 본인들의 일방적 요구로 관철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시는 얘기겠죠.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서 위헌 위법이 바로 잡히고 국가가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돼서 무리한 시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혼란을 입법으로서 보완해가는 과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재판 진행이나 이런 문제는 어차피 헌법 84조 해석에 의해서 6월 3일 대선이 끝나면 정리될 문제였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사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미뤄지긴 했지만 대선 이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그리고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또 탄핵에 대한 가능성,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기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대법원이 그 범죄 혐의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하고 탄핵까지 언급하는 것은 정말 이 민주주의 역사의 사상 초유의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대법원장에게 탄핵을 위시한 그런 음모론을 제시하는 근거가 6만 페이지를 다 읽지 않았다라든지 로그 공개를 하라라든지 이런 식의 지엽적인 그런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삼권을 틀어지고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민주당이 얼마나 위태롭게 국가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영 부위원장께도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생한 대법원장의 그리고 대법원의 전행과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미 확 알려진 정보와 이 내용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 3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일선 판사들이 실명을 밝히면서 게시판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그 위기의식을 판사들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대법원장에 묻고 있고요.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하고 탄핵이나 그 이후 절차까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번 5월 1일 판결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제가 짧게만 좀 반박을 드리자면 예. 이번 판결은 대법원장 혼자 한 것이 아니라 12명의 대법관 중에 10명이 찬성을 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판사들, 현직 판사들이 문제 제기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 국면에서도 헌법재판소 절차 위반에 대해서 여러 이 현직 법관들과 헌법학자들의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은 파면 결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승복을 했지 민주당처럼 물리적인 이런 입법 과정까지 동원해서 사법부를 겁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한덕수 후보의 회동 상황까지 전해드리면서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각 당의 상황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